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요,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 같아요.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다 라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실업자에게 나가는 돈, 이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두 개의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9월 실업률 2.1%. 정말 놀랍도록 낮은 수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같은 달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무려 1조 2,800억 원입니다. 이게 한 달에 이 정도면요, 연간으로 따지면 13조 원이 훌쩍 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 기관 사업을 몇 개는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바로 AI 기술의 확산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맡았던 그런 초급 수준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 숫자는 좋아 보여도 정작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시장의 격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미스터리를 추적해 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2.1%라는 숫자가 대체 왜 역설적인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실업급여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된 건지 A부터 Z까지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제도가 낳은 아주 의도치 않은 결과,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2.1% 실업률의 역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2.1%. 이 실업률은요, 경제학에서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모두가 일자리를 구한 상태다, 이런 의미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우리 고용시장이 정말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현실의 모순이 딱 드러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실직한 분들을 위해 쓰이는 돈은 올해 약 13조 원으로 예상돼요. 이건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우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왜 실업자를 위한 돈은 역사상 가장 많이 필요한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패러독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일단 용의선상에 오른 실업급여라는 제도, 이 녀석의 정체부터 확실히 파악해야겠죠. 이 제도가 어떤 규칙으로 또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많이 부르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요. 이 제도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단순히 실업 상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일종의 사회적 트램폴린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 본래의 좋은 취지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트램펄린은 누가 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혹시 당신 원치 않게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즉, 내 발로 나온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실직이어야 하고요. 둘째, 지금이라도 당장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새 일자리를 열심히 찾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직장을 잃기 전에 우리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셨나요? 이게 바로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모험료를 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이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게 설계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오래 일하고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일수록 더 긴 시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나이와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넉 달에서 최대 9달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도의 설계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취지도 정말 좋고 설계도 꽤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도발적이면서도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잠시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게 금전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결정적인 아하 포인트예요.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한 달에 약 21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세금이랑 4대 보험료 떼고 나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약 187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직급여는요, 가장 적게 받은 하한액을 받아도 한 달에 192만 원이 세금 한 푼 안 떼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일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거든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기관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현재 제도가 최저임금 일자리를 구하면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가는 걸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소득 역전 현상이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반복수급의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딱 7개월, 그러니까 최소 수급 요건인 180일을 조금 넘겨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뒤에 몇 달간 구직급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7개월을 일하고 또 구직급여를 받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현재 제도는 안타깝게도 이런 패턴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전체 수급자 10명 중 거의 3명, 28.9%가 2번 이상 구직급여를 타간 반복 수급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입사와 퇴사를 21번이나 반복하면서 급여를 타간 그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제도의 좋은 의도가 악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논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허점을 막아서 일할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쪽의 주장입니다. 소득 역전의 원인이 된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자, 또 반복해서 타가는 사람에겐 급여를 최대 50%까지 깎자,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예 일본처럼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은 일해야 자격을 주는 식으로 최소 가입 기간 자체를 늘리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 제안들의 핵심은 딱 하나, 단기 근무 후에 급여를 타는 걸 반복하는 경로를 차단하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정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구멍을 막자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의 사회 안전망은 너무 촘촘하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물 밖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나 예술인처럼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근로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단 한 번 정도는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제도전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실직이라는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튼튼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땀 흘려 일하고 싶게 만드는 근로 유인.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때로는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몇몇 정책 결정자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원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문제입니다.